현재 한국에서 차이나 플러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거의 끝났고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투자자 차원에서 올해 주목해야 되는 섹터 같은 게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안유화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화쇼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양회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매년 양회에서 중국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데요. 올해도 전 세계가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목표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부양 정책이 결정이 되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뵙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사가 연합인포맥스 기사인데요. 중국의 성장 정책 변화, 세계 경제에 타격 줄 걸 이런 기사로 중국 양회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리커창 총리가 지난 지금 양회에서 제시한 GDP 성장률 목표를 5%로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 사실 시장 전망치보다 굉장히 낮게 지금 제시가 됨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사가 중국 낮은 성장 목표치의 시장 실망, 세계 경제 부양 기대 소멸. 여기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 세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 중간값이 5.3%였죠. 근데 중국 정부가 제시한 건 5%니까 기대에 못 미쳤다. 근데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30% 정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가 3% 성장한다. 이러면 중국이 1%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 발표가 어떤 뜻인지, 왜 중국 정부가 전 세계 글로벌 IB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대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했는지 좀 이따 제가 분석해 드릴 거고요. 또 세 번째 기사는 양회 블루 사라진 베이징.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국가 큰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사실 공장 가동을 좀 자제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해외 기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양회 같은 회의에. 근데 이번에는 베이징이 과거처럼 엄청나게 스모그에 휩싸였고 그게 또 한국도 굉장히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처럼 마구잡이로 공장을 중단한 일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정부가. 근데 그 배경은 또 뭔지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유화 시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률 목표 5%. 중국 경제 성장 상황이 어떤지는 글로벌 IB들도 전망치 내놓고 중국 국가 싱크탱크의 전망치 내놓죠.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국 경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거는 중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사실 5.5%로 제시해도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5%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31개 지방 성시 가 발표한 전망치가 있습니다. 중국 양회가 지금 3월 초에는 중앙정부에서 북경에 모여서 전국에 있는 인민 대표들이 북경에 모여서 올해 중국 경제를 어떻게 가겠다는 걸 논의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1월과 2월에 지방양회가 열립니다. 각 지방정부가 양회를 엽니다. 이 양회에서 우선 뭘 집계하냐면 각 지방정부에서 제시하는 올해 경제 목표치를 먼저 봤죠. 그래서 지난 1월과 2월에 각 지방정부에서 양회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시한 목표치를 보면 31개 성시 가운데서 5% 이상보다 전망치를 제시한 성시는 4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5%대, 심지어 어떤 데서는 5% 아래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해서 중국 전체 국가 성장 목표치를 잡거든요. 그런 면에서 5%라는 수치를 제시를 했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지방정부에서 자기네 지방 경제를 어떻게 돌아갈지, 어디서 성장이 올지, 어떻게 하면 경제를 끌어갈지, 무엇을 했을 때 경제 성장이 고속으로 갈지, 뭐 이런 걸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5%를 제시했다라는 거는 지방정부 관료들은 목표치를 5.5로 제시했는데 지방 관료가 우리 성에서는 5.5로 가겠다 이랬는데 연말이 됐을 때 5로 됐어요. 그럼 그 지방 관료 입장에서는 목표를 못 실현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경제 성장률이 그 지방 관료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잖아요. 근데 네가 5.5로 하겠다 놓고는 5%밖에 못해서 하면 그 지방 관료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관료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5%는 몇 개 성장 괜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리고 뭐 소비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면 5%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대부분 지방 성시 관료들이 자기 커리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5%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냥 전문가로서 제가 보는 중국 경제는 도대체 올해 어떻게 갈까를 세 번째로 제가 요인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중국 경제를 읽으려면 반드시 부동산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축에는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 국민들이 삶은 부동산 경제하고 관계돼 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오늘 양회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20년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의 성장, 우선 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하나만,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업종 하나만 중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34%입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이 자기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성장하는 부동산 잘 가면 이런 산업들이 같이 가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짓는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는 가전산업, 그리고 아파트 인테리어,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서비스 산업들이 다 거기에 연관되어 성장하거든요. 이런 관련 산업까지 합하면 GDP 대비 7.34가 아니라 9.9% 추가됩니다. 그럼 합해서 전체 GDP에서 부동산 및 관련 연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가 부동산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중국 경제 성장은 투자, 소비, 순수출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은 경제가 경착이 우려올 때마다 정부가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제 안정화를 실현합니다. 그게 대부분 부동산 관련되는 건데요.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이게 인프라 투자라든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고정자산 투자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7.3%입니다.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게 부동산 투자를 안 한다는 건 3분의 1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리적으로 부동산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투자까지 우리가 다 포함시키면 52.5%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자가 관련 투자를 연동돼서 견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돼야 고정자산 투자의 절반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답이 나왔죠. 자, 세 번째, 지방정부는 재정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야 예산을 쓰잖아요. 그 재정 수입이 이 대부분이라는 개념은 37.6%입니다. 지방정부가 매년마다 벌어들이는 수입의 37.6%가 토지에서 옵니다. 부동산 경제가 안 가면 거의 40% 수입이 없으면 지방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국은 지금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주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418조 위안입니다. 중국 GDP가 127조거든요. GDP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18조가 부동산 경제입니다. 이것이 전체 주식과 채권 시장의 66% 차지해요. 그리고 관련된 일자리 마련이 부동산 관련 일자리 마련이 1,500만 개 자리입니다. 이게 부동산 경제가 안 간다라는 거는 1,500만 개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없는데 소득이 어디서 옵니까? 소비를 어떻게 확대해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은 중국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좀 안 큽니다. 주로 은행 대출을 통하거든요. 중국 전체 대출이 27.4%가 부동산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안유아서에서 분석해서 중국 부동산 경제가 재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실은 그 다른 국가에서는 중국이 엄청난 성장 정책을 펼칠 거다 이렇게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근데 실제
나온 정책을 보면은 생각보다 부양책이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목표치를 5%로 생각보다 낮게 잡았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 고용 인구 목표도 작년에 1206만 명이거든요. 작년에 신규 일자리가 1206만 명인데 올해 1200만 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M2 우리가 통화량 말합니다. 유동성 국가 내에서 돌아다니는 그 통화량이 재작년하고 작년에 계속 두 자릿수로 성장했어요. 돈을 푸는 게 GDP가 5에서 6%로 중국이 성장해 왔는데 돈 푸는 속도는 두 자릿수였어요. 12%, 두 배수. GDP 성장이 두 배수. 물건은 하나 만드는데 하나가 새로 나왔는데 돈을 두 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엄청 풀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2021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올해 M2 증가율 전년 대비 명목 경제 성장률과 매칭하겠다. 그럼 중국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우리가 CPI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두 자릿수 성장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목표치가 실적보다 작년에 M2 증가율이 11.8%거든요. 그럼 올해는 한 자릿수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융자 잔액, 전체 주식시장, 채권시장 합해서 펀딩, 사회융자 규모도 명목 경제 성장률과 매칭하겠다. 역시 한 자리. 작년에 실제 사회융자 잔액이 증가율이 9.6%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보다 또 낮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지방경제가 투자를, 인프라 투자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용 채권을 발행합니다. 거기에 쓰는 전용채. 작년에는 4.15조 위안, 목표가 3.65조였는데 실제는 4.15조 위안의 채권이 발행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목표치를 3.8조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가 3.65조에 비해 조금 높았지만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낮게 잡았죠. 그리고 식량 목표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식량 생산이 6,500억 킬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목표가 생각보다 우리가 해외에서 글로벌 IB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국점의 대대적인 부양책이나 이런 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재정 적자율이 사실은 작년에 목표치가 1.8%였는데 올해 3%. 중앙정부 재정 적자율이 0.2% 증가시킨 거 말고는 기대하는 대대적인 부양책이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소비 확대 정책이 지방 정부별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쿠폰 발행. 그리고 방금 그 기사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여행이라든가 외식 부문 이런 부분에서 성장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소비 확대는 작년보다는 낫겠다. 왜냐면 작년에는 워낙 다 가다져 있었잖아요. 이 강한 코로나 제재 정책 취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마음대로 리오프닝 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소비 확대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5% 이상을 제시하기는 부담스러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의외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 소비할 생각이 있냐? 조사 데이터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답이 가장 많았어요. 사람들이 소비 경향 지수가 높지 않은 사람이 돈을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나죠?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도 이거 잘 알고요. 결국은 돈만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만 일으키고 돈값이만 떨어지고 그 후에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경제 연착륙을.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물가지수나 이런 거 보면 알거든요. 중국이 사실 소비가 중국 정부 기대하는 만큼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자 차원에서 올해 주목해야 되는 섹터 같은 게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뚜렷한 게 중국이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컴퓨팅, IoT, 사물 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이쪽으로 엄청나게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이쪽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GDP가 아까 5%라고 했지만 2017년부터 2021년 데이터 보면
이제 말씀드린 관련 산업의 성장률이 7.8%거든요. 150% 수준으로 지금 성장하고요. 그러면서 미래 4차 산업 영역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기구 개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기관 개편이 엄청 크게 일어났는데 일단 가장 뚜렷한 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한국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그 안에 증권, 은행, 보험을 다 같이 감독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금융감독국이 있고 중국은 원래 나눠져 있어요. 은행, 보험, 증권. 근데 은행, 보험은 중국 금융감독관리국이라는 새로운 국이 생겨서 거기다 넣어서 관리 감독하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시장 전반을 하는 것으로 해서 권리 강화가 있습니다. 채권시장 전반을 다 증권감독위원회에서 하고 그게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본시장을 엄청 키우겠다. 그리고 주식 등록제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상장하려면 정부에서 심사 승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하고 한국처럼 등록제를 해요. 내가 상장하겠다고 등록 좀 자율에 많이 맡기는 거지. 그러면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회계법인이라든가 감사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런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성장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주는 기대하는 인사이트는 뭐냐? 한국은 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중국이 많은 영역에서 이제 자체가 경쟁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말고는 사실 중국과 한국 간의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에 맞았던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차이나 플러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중간재 수출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거의 끝났고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적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의 경쟁력을 대체할 국가는 앞으로 7년, 10년 사이에는 올라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제는 치고 올라온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가성비 중심의 경쟁력은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등이 아니면 초격차 아니면 중국 기업들하고 가성비 경쟁 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국은 초격차로 가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시장 확보 차원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새로운 4차 산업의 챗GPT,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기술 적용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집안에 앉아서도 글로벌 시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걸 선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차이나 플러스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라든가 챗GPT라든가 우리가 2차 전지 융합이라든가 남이 안 하는 이런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하고자 비즈니스를 플러스해야 차이나 플러스 전략을 펼치면서 다른 시장 개척에 유리합니다. 기존 스토리로는 못 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국 기업들이 이번에 양회에서 반도체라든가 AI 기업들이 전국 이미 대표로 많이 북경에 올라와서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까요. 한국이 먹고 사는 산업이 앞으로 이런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속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기업들이 우리 자본이 주식 투자나 어떤 자본시장 투자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산업 영역의 이 경쟁 구도, 국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챗GPT가 쓴 책이 국내 1호 서적이 출간했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해서 일단 저는 안 살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사실 일단 주문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생태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한국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냉정하게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챗GPT를 엄청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구글은 사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바트라든가 그리고 여기 자기네 검색 엔진 빙이 성공 못 했는데 이 기회에 좀 많이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네이버도
지금 또 뭐 서치 GPT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도 바이드가 지금 언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장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이 굉장히 이런 쪽에서 많이 가고 잘 가고 경쟁력도 있는데 국가별 경쟁력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기술적인 성능이나 이런 네. 걸로 보면 네. 사실 기술적으로 연구는 뭐 구글도 사실 많이 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했고 사실 국내 기업들도 초거대 AI 기술 네. 연구 차원은 일찍부터 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챗GPT는 오픈 AI라는 작은 회사에서 그렇죠.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실험하다가 제가 네. 보기에는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런 실험 이런 거를 했다가 지금 실제 바드 가지고 구글이 실험했다가 네.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예. 생기는 것처럼 예.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는 빨리 이런 걸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쩌면 큰 회사들은 사실은 못하는데 맞아요. 오픈 AI 같은 이제 신생 회사들은 맞아요. 이런 예. 걸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변 같은 게 일어났고 그렇죠. 단지 그게 이제 MS가 라이센싱 해가면서 이걸 비즈니스로 하는 거를 통해서 구글하고 이제 다시 대결해 볼 수 있는 네. 큰 뭐 전쟁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거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기술이나 이런 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면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AI 기술은 그러니까 다시 산업화하는데 다른 주변 영향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모자란다면 좀 모자란다고 할까요? 이게 이런 게 아직 그런 실험을 해본 성공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인공지능 기술 자체 발전에 있어서도 챗GPT 열풍을 통해서 네. 한편으로는 사실 오픈 AI라는 회사 관점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관점. 네. 예를 들면 오픈 AI의 예. CEO가 예. Y 컴비네이터라는 예. 이제 벤처 투자 회사 출신이에요. 예. 사실은 그리고 처음에 일론 머스크를 맞습니다. 예. 투자자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보면 제가 보기에 샘 알트만이 다 그린 그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한 그 인공지능 혁신적인 연구나 아니면 투자나 이런 그 다음에 그게 기업으로 사업화하는 이런 것들이 백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기술 발전 플러스 뭐 하여간 데이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뒤에서 이제 신생 기업들이 예.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예. 어떤 창업할 수 방식으로 있는 환경. 예, 예. 뭐, 예. 그런 관점도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예. 보는 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예. 장 대표님 그 네이버가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이두가 한다고 하고 미국 이미 뭐 앞으로 어느 나라가 이러면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막 지금 막 뭐 경쟁하면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워낙 뭐 14억 인구기도 하고 워낙 그동안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쌓아왔고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면 강 대표님은 산업에 계시니까 또 이쪽에 실제 기업을 막 운영할까 이게 아무래도 중국 기업도 의식할 수도 있고 또 미국 잘하는 기업하고도 같이 뭐 서로 경쟁 협력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의 측면에 봤을 때 앞으로 이 산업 영역의 이 경쟁 구도 국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앞에서도 좀 예.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지금 뭐 예를 들자면 구글이나 이렇게 예. 막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회사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을 만드는 회사냐, 기술을 만드는 네, 회사냐? 기술을 만드는 회사냐, 아니면은 그것을 미디어화해서 사업화하는 회사냐. 네. 사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다음에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술을 만들어서 그걸 제조해서 그렇죠. 판매하는 회사들은 사업.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은 이제 미디어적 성격에서 또는 플랫폼적인 성격에서 뭔가를 틀을 만들어 오케이. 놓고 예. 근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테크를 그렇죠. 바잉하거나 그렇죠. 만들어서 갖다 쓰는 거죠. 맞습니다. 10년 뒤에 GPT 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렇죠. 회사들인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근본적으로 오픈 AI나 아니면은 뭐 여러 그런 그렇죠. 핵심적 막 여러 기업들의, 가지 예, 예. 스타트업들이 막 생겨나면은 그렇죠. 과감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높은 가치로. 투자하는 거죠. 네, 투자하는 거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중국도 전 마찬가지라고 네.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거기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 그 숫자만큼 똑똑한 사람도 그만큼 맞아요. 있겠죠. 예. 그런 엔지니어들 속에서 뭔가 시도하는 예. 것들에 대해서 그게 국가적이든 예. 뭐 기업의 자본 중심이든 간에 어쨌든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그렇죠. 거기 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뭐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으로 갈 네.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슈인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저는 조금 전에 장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참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오픈 같아요. AI 맞습니다.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볼 들여다봐야 필요가 된다. 있다라는 예. 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 GPT 얘기 나오는 순간 거론되고 있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큰 회사들입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맞아요. 뭐 빅테크 통신사들 기업들이 다 있고. 이런 예. 데들만 얘기하고 그렇지, 있어서 예. 마치 이 이슈는 맞아요. 국내 중소기업들이나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왜 맞아요. 너네들이 GPU를 맞아요. 이런 서버를 갖고 있어? 너네 데이터 많아? 막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뭐 그럼 대학교 안에 있는 랩은 뭐 거기서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하고 그렇죠. 또는 어떤 맞습니다.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뭐 작은 뭐 맞습니다. 미니마이즈 돼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모델들을 맞아요. 만들고 나서 또 검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네이버랑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해가지고 어떤 그렇죠.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그렇죠. 실제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류의 생태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한국은 그냥 이렇게 이게 뭐지? 저 뭐 말씀은, 실험해보고 예. 이렇게 하다가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냉정하게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데이터의 사이즈를 갖고서 뭐 초거대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미국의 뭐 3개, 뭐 미국의 뻔한 회사들, 그다음 중국일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검증도 됐어요. 그렇죠. 인공지능 분야에서 뭐 안면 인식 기술, 드론 기술 그 부분의 세계 최고의 회사들은 이미 다 중국 회사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쓰니까. 예. 그리고 뭐 그게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들이나 맞아요. 기반들 또 미국은 맞아요. 그게 안 되면 잘돼 있어요. 돈을 투자해서라도 엄청나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제한적인 이슈들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한글 데이터 위주로 하고 네, 있고요. 맞아요. 한글 데이터는 영어 데이터나 중국어 데이터에 비해서 데이터량이 적잖아요. 압도적으로. 뭐 이런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사실상 서비스 경쟁 네. 측면에서 과연 그 정도의 정확도라거나 또는 감동이라거나 이런 걸 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 그렇다고 이건 안 좋은 얘기처럼 들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그럼 미국은 할 수 있을까? 예. 미국은 그렇게 그렇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굳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한글 언어 처리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한국이 제일 잘하는 20몇 거죠. 년을 해온 예,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예. 제일 잘하는 그렇죠. 분야고 뭐 이 분야에 투자를 그렇게 해온 회사들이 그렇죠. 있는데 예. 뭐 그 분야는 네이버나 당연히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한글 데이터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서는 뭔가 잘할 수가 있겠지만 또 예. 한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그 거대한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한글 처리를만 하겠다고 이렇게 있는 것도 또 적절한가.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네요. 약간은 좀 본인의 그러네요. 역할과 롤에 대해서 좀 그러네요. 정확하게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번의 상황을 쭉 놓고 나서 그러네요. 도대체 우리는 뭔가 저희 같이 이런 챗봇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네. 그다음 검색 엔진 만들고 하는 회사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는 네. 여기를 통해서 한글에 대한 분석 기술이나 언어 기술, 뭐 머신러닝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것을 구현해야 되는 고객들이 다가오는 곳이랑 적용을 시키는 게 저희 목표예요. 맞습니다.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예. 네이버랑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미국 회사랑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디벨롭을 하는데 그럼 우리 같은 회사들이 여기서 잘 자리를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와이저처럼 뭐 중소기업이지만 그렇죠. 뭐 3,4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인원들을 갖고 있는 이런 사이즈의 회사가 과연 뭐 유니콘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저희는 사실은 이런 회사들의 어떤 방향성도 이게 네이버나 너무 큰 회사들 속에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별로 명확하게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밖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아까 오픈 AI와 같은 그렇네요. 트랙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챗GPT 제가 오피니언 얘기할 때 누구나 이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그 뜻은 지금 말씀 중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글에 한해서는 사실 한국 기업이 제일 잘할 거고 제일 데이터도 많을 거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 대표님 같은 기업들이 바로 꼭 네이버가 아니라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이번에 그 오픈 AI 들어가 한글 데이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글 관련 이 자료는 0.19%라고 들었어요. 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 되게 작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 강 대표 하는 회사가 마이크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 챗GPT 역할은.
그러면 말씀하신 유니콘 기업이 바로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어쩌면 한번 크게 변할 네이버를 초과할 기회도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장 교수님 논리를 따라가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이런 랩이 많아요. 그러면 중국 군대 조직에도 랩이 많아요. 최첨단 실험하는 게 많고 그러면 군대든 대학이든 바로 그걸 나가서 사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학도 기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고 군대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중국 모든 국유 사업 조직 그러니까 행정 조직이 기업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그게 되게 잘 안 돼 있고 교수님들도 어떤 겸직하거나 이렇게 다 제한돼 있고 근데 미국도 사실 저는 파이낸스 했지만 그 파이낸스 학과 아무리 좋은 대학 교수라도 진짜로 자기 자산운용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활성화돼 있고 개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계시니까 거기서 그 AI 실험실도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요즘 한국 대학교들에서 이런 첨단 실험실 성과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직접 나가 사업하고 이런 서포트 아까 오픈 AI 네. 그 생태계를 주목하시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대학교 이 첨단 실험실 사업화에 대해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시도가 조금 예전보다는 많아지긴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뭐 네. 창업하거나 하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중국의 대학교 실험실들이 네. 그렇게 네. 사업화 네. 예. 한다는 것처럼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거는 다 있나요? 대학에서 뭐 기금, 뭐 안 펀드라든가 그래도 뭐 정부 기금 이런 거는 일부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근데 예.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제가 예. 보기엔 오픈 AI나 이런 데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투자 규모나 이런 게 저희랑 스케일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인재가 좀 많아지긴 해야 돼요. 일단 인재 풀이 넓어야 되고요. 예. 그 많은 풀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도 설립하고 예. 그러려면 또 그 똑똑한 인재들 투자도 예. 많이 해야 또 몰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다 맞아야 되는 거여서 사실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국 네. 같으면은 이제 그런 네. 투자 규모나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최근에.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 실리콘밸리에서 얘기하는 벤처에 정말 모험성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진짜 모험으로 그렇죠. 투자하고 뭐 위험 공유하네요. 그쵸, 예. 위험을. 예. 그런 부분이 이게 좀 아무래도 아직은 부족하죠.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그냥 투자한 거 다 회수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뭐 이런 기본적인 생태계. 예. 중국도 뭐 빅테크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한국도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미국, 유럽 유럽은 별로 없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다 구글 주로 쓰는데 어쨌든 한국은 네이버, KT, 뭐 카카오톡 뭐 이런 내노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전망을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거든요.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내놓는 이런 서비스나 혹은 이 한국에서 이 산업의 전망이라든가 뭐 편하게 네. 큰 시각에서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챗GPT나 이런 예. 그러니까 것들이 앞으로 이제 예. 더 발전할 게 아직 많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모든 산업에 더 예. 파급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한다면 네. 좀 더 글로벌 시장에도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그리고 AI 관점에서 보면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언어 데이터가 인류가 생성한 데이터 중에 가장 많고 효과적이어서 그런 거지. 그거 말고 영상이나 사실은 많은 다른 데이터 지금 그러니까 통신도 발전하고 있고 IoT가 발전하고 있고 그냥 공장이나 병원이나 온갖 다양한 데서 심지어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AI가 학습하고 그걸 서비스로 연결한다고 예. 생각하면 예. 그런 거 관점에서는 지금 텍스트 데이터로만 기계가 학습을 한 건데 그렇네요. 예,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 그 이제 말씀 중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닿는데 제가 지난 부탄 다녀왔거든요. 그거 다 영어로 쓰더라고요. 오피셜 언어가. 근데 저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한국 자체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나라는 누군가가 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 네. 영어고. 음. 그래서 저는 이 김에 이런 기업들이 좀 부탄 같은 나라들에 가서 거기 데이터를 이렇게 다양성으로 확보하면 그게 한국게 되잖아요. 제가 들어가 부탄 질문해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영어로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런 데이터가 거의 없더라고요. 답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면은 좀 도전적으로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 들으면서 제가 네, 해봤습니다. 네. 네. 강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네.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우리나라로 보면 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인구 감소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유지하고 예. 그 다음에 뭔가 발전적으로 이게 나라가 가야 된다라고 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생산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예. 과거 대비 10사람 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한 사람이 10사람 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 주변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마 그것이 인력 바로 자본, 예, 기본이죠. 예. 그런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언어, 뭐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국방도 문제가 오케이. 되고요. 그렇죠. 이건 정말 이 국가의 존립에 대한 맞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방도 사실은 지금처럼 계속 있다 보면은 많은 군인의 수가 줄게 되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좋은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려면 정말 맞춤형 교육들도 해야 그렇죠. 되고 뭐 이러면서 24시간 케어를 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과는 좀 다른 차원의 교육 맞아요. 시스템들이 또 갖춰져야 되는 맞아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그러니까 이 분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산업적인 분야를 넘어서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 분야에 어느 맞습니다. 분야 아니라 정말 맞습니다. IoT 모든 분야 그렇죠. 또 헬스케어 뭐 이런 맞습니다. 분야로 다 확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예. 그 과정 중에 저희가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부분들은 정부가 정말 잘 대응을 해주고 합리적인 방향 또 사회적인 합의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해외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 반대로 예. 최근에 제가 이제 두바이하고 아부다비를 1월 달에 다녀왔었는데요. 예. 가서 저희가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업체들도 만나고 뭐 투자청도 만나고 막 해봤었어요. 네. 근데 뭐 저희도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확대할 수 있는 그렇죠. 방안은 없을까 이런 걸 좀 예. 보기 위해서 좀 갔었는데요. 어. 말씀하신 대로 예. 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를 예. 보니까 자국인은 거기 왜 인구를 얘기할 때는 너무나 웃긴 게 외국인들 수를 합쳐요. 그러니까 최소한 비자를 받은 사람들. 오케이. 네. 네. 왜냐하면 자국인은 오케이. 100만밖에 150만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우리 인구는 1000만이에요. 그래서 1000만 명이나 되는구나 했더니 그 중에 자국인은 재밌네요. 150만 명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느 뭐 수시로 올수 있으니까. 예. 익스퍼트라고도 오케이. 하고 약간 비자 틀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요새 한국에 너무 관심 많습니다. 아. 왜 그러냐? 한국에서 와서 우리가 뭐 돈도 엄청 투자하고 뭐 해줄 테니까 와서 회사를 여기서 좀 해봐라. 여기서 글로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네. 왜 그러냐면은 인구도 너무 적고 여기는 어쨌든 산업적으로 이런 어떤 수준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발전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와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을 막 만들어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게 또 다른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막상 가보면 그래서 영어를 의외로 제2 외국어처럼 맞습니다. 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저희가 가서 저희 아랍어 서비스 안 될 것 그러네요. 같은데 영어로 먼저 해도 된다는 얘기도 할 그러네요. 정도고 반대로 아랍어로 뭔가 하는 것들은 똑같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게 아랍어로 기회가 된 되죠. 네, 네. 이런 상황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이 산업을 다 주도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오케이. 왜? 그들은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맞습니다. 또는 이런 서비스 포탈이나 콘텐츠 제공 그렇죠. 쪽에서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죠. 이게 전방위적으로 맞습니다. 확대되는 맞습니다. 쪽에서는 인공지능을 국방에 적용해서 성장하게 되는 유니콘이 나올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이런 분야 쪽을 뭐 맞습니다. 증권이나 아니면은 맞아요. 뭐 이런 분야에 적용해서 정말 나오는 그렇죠.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하고도 일부 관련이 되겠지만 이거를 이쪽으로만 쳐다보고 이게 다고 몇몇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봐요. 아주 저변을 정말 다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 확대하고. 산업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어떻게 많은 확보할 것인가. 중소기업, 그리고 장어기업이 나와야 그게 가능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맞아요. 이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회사들에 대한 트랜스포나 여기 있는 인력들이 기왕이면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예. 훨씬 더 부가가치 있는 훨씬 더 밸류 에디드 돼 있는 쪽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하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야 그렇죠. 되는 큰 애들은 타이밍이 큰 거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요소는 네, 틈새는 맞습니다.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오케이. 가이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음. 정책들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한국이 특히 삼성이 다 잘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고 들었거든요. 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국내에는 소프트웨어 쪽 좀 약하다 역량이 그렇게 보세요? 제가 예. 이게 참 솔직하게 또 말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보면은 예. 미국이 최근 들어가지고 저 이제 IT의 유니콘이나 예. 이런 회사들이 막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몇몇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예. 그들이 테크 회사인가요? 보통 이야기하는 보통 플랫폼 회사라고 플랫폼 그렇죠. 기업이라고 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기업. 예. 많잖아요. 예. 근데 그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예. 테크 회사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기존 산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었던 회사들이죠. 오케이.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막 그들을 유니콘이라고도 하죠. 아. 그냥 사업의 모델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은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 모델이나 한국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델 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GPT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네. 야, 미국은 소프트웨어 그 일반 자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특정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또는 특정 산업을 트랜스퍼해서 이런 구조보다는 그냥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도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 저렇게 글로벌하게 파장을 일으키고 또 저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굉장히 큰 임팩트를 오케이. 받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고 다 잘하는 게 있는데 모두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태생적으로 어떤 것을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굳이 다른 거로 트랜스퍼를 해야 될까라는 오케이. 생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만한 회사가 새로 생겨야 되는 게 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네. 국가에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뭐 제도만 갖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시장 환경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연구를 해가면서 좋은 유니콘을 진짜 소프트웨어 유니콘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뭐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한국은 성장의 절반은 반도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도 같이 AI가 엄청 세계적으로 더 커지면 산업이 반도체 산업도 엄청 더 도움 받겠네 한국이 훨씬 뭐, 더. 당연히 뭐 다 반도체 쓰잖아요. 네, 예.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예. 중동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동은 지금 석유 없이 원유 없이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가 예. 잘해 왔었던 분야가 있는데 네. 앞으로도 그걸 할 거냐? 다른 가끔은- 먹거리를 개발하자. 가끔은 저 중동인들의 그 오케이. 아라비아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오케이. 앞으로 몇십 년은 먹고 살 맞아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먹거리를 너무 놀라운 또 다른 방식의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개발했다. 모습을 보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밸류를 맞아요. 좀 더 다르게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규제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 챗GPT가 쓴 책이 국내 1호 서적이 출간했다는데 뭐 7시간 만에 뚝딱 썼다. 책 이름이 삶이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이래서 이거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해서 일단 저는 안 살 거고요. 왜냐면 이거 그 챗GPT랑 답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뭐 책 사서 그런 이유가 뭘까 일단 바로 이 제목 치면 쭉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책이 도대체 저작권을 누구한테 해야죠? 이거 교수님 이건 어떻게 이런 문제 지금 현재 토론되고 있나요? AI가 만들어낸 네. 어떤 가치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속하냐? 혹시 이런 쪽 토론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네. 있나요? 네, 저작권 문제 아니, 혹은 이게 소유권 점점 문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예, 것 같습니다. 소유권 그러고 문제. 보니까 저는 예. 이 책을 사실 일단 주문을 하긴 했거든요. 사셨어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 챗GPT한테 어떻게 물어볼 돼 수도 있나? 있지만 예. 책 정도 사이즈로 나온다면 오케이. 한 가지는 챗GPT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느끼시긴 할 텐데 예. 사실은 한번 단순한 질문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책 사이즈 정도가 나오려면 네. 제가 보기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럽니다. 오케이. 질문을 잘 주기는 줘야 해야 되잖아요. 됩니다. 잘 주고 원하는 질문 방향도 주는 있고.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만 주고 책이 쫙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그래서 예. 저자라면 저자란 오케이. 분이 예. 어쨌든 그 노력은 했을 거고 아. 책 사이즈를 만들려면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나름대로 분명히 노력을 했을 거고 그 답을 주는 데는 7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저자 그러니까 권리가 있느냐의 이제 논인데 어느 정도 그렇죠. 오서십을 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아 이거는 저작권 이슈가 없네요. 뭐 아니 그런 글쎄요 결정은- 모르겠어요. 논의 대상인데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직은 AI 기술에 네. 대해서 네. 조금 전문가가 아닌 좀 일반적인 분들은 네. 딱 주면은 딱 나온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 실제로는 네. 본인도 모르게 나머지 오케이. 노력들이 해야 들어갑니다. 된다. 예. AI가 바로 아직 그렇게 뭐를 그건 할지 아니다. 결정하거나 이런 거는 못 합니다. 오케이. 예, 예. 그냥 어떤 데이터를 주면 뭐가 나오는 거는 잘하지만 그렇죠. 내가 무슨 데이터를 줄지 어떤 질문을 그렇죠. 던질지 그 질문을 어떻게 내가 단어를 써가지고 다 할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는 다 아직 여전히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의 오서십은 뭐 이제 있다. 옛날보다 쉬워진 거죠. 근데 오케이, 있다. 정말 아. 있을 수도 질문 있다고는 던지는 보입니다. 것도 능력이니까요. 책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능력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 예, 요게 관련해 오케이. 가지고는 예,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 과기부에서 예.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라고 하는 그 뭐 TF를 지금 했어요? 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이전에 인공지능이 이슈화되면서 사실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인공지능하고 데이터하고의 이슈들도 있고 또 그렇죠.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개인정보 이슈들까지 다 그렇죠. 연결이 되고 맞습니다. 광의적으로는 이제 저작권 맞습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슈들 때문에 이제 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뭐 유럽의 법도 같이 검토를 논의를 해봤고. 해보고 이런 아. 것들에서 매년마다 이제 저희 1년에 법제정비단에서 그 해의 연구를 계속 이렇게 검토를 정리를 하나요? 해서 아. 자료로 발간도 하고 이런 예. 활동들을 제가 지금 3기째 계속 아. 하고 이번에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제까지의 이슈는 네. 이제 인공지능에 쓰여지는 데이터의 이제 소유권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검색은 예. 원문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저작권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이게 큐레이션을 하는 과정 예. 중에 참고했었던 우리가 그렇죠. 논문 쓸 때 참고 문헌들을 그러니까요. 이제 쫙 이제 참고를 해주고 이제 그거에 예. 따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수익 사업으로 뭐 그렇죠. 이루어지 뭐 수익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서비스가 된다라고 맞습니다. 했을 때는 해당하는 쪽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어떤 그렇죠. 레귤레이션을 정의해야 되는가가 제가 보기에는 요 GPT 때문에 3기 그 주제가 그게 주제가 되겠네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어.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아.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데이터의 자선화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게 처음에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유료화가 금방 됐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저작권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페이먼트 해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서비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료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이나 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데이터 3법, 소위 말하는 데이터법이나 아니면은 예. 우리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법들에 관련해가지고 예. 정부에서도 크게 논의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민간 네. 위원들이나 거기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다 개진하고 정리들을 계속하고 아주 고민들을 굉장히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더 추가 질문할게요. 일단 유료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료화해서 프리미엄 고객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인데 첫째 저는 궁금한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오픈 AI 들어간 그 방대한 빅데이터가 걔네들이 처음부터 0부터 했을 리는 없고 어디서 가져와서 넣었을까?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해놓은 데이터를 거기다 넣었을 텐데, 딥런 시켰을 텐데,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다 유료화할 서비스를 권한을 가질 수 있냐? 그거 나는 퀘스천이에요. 그게 뭐 자기 오페가 처음부터 0부터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원천 데이터를 넣었을 리는 없어요. 100%. 그러면 과연 거기다 이 유료화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얘네들이 이런 권리가 있냐? 이 법적인 제도가 정비 안 된 상황에서 난 그게 사실 퀘스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건 예를 들면 한국 자료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미국인이 영어로 한국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래. 그러면 그 기계가 한국어로 된 거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어로 된 자료를 막 밑에 갖고 와서 답을 찾아서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답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영어에 있는 자료를 딥러닝해서 답을 주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난 그게 궁금해요. 한글화 하실 때는 뭐 예. 그게 하기 예. 나름인데요. 보통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학습하거나 이럴 때 예. 예, 언어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예. 막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예. 그 안에 자체 번역하면서 막 딥러닝 하나요? 그건 안 되나요, 아직? 그러니까 번역한 걸 가지고 원문으로 뭐 예. 한글화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네. 경우에 따른 그냥 영어식으로 다 하고 나서 마지막만 번역을 하든지 할 수도 있고 정도? 지금 난 저작권이나 그게 이런 걸로 궁금해요. 보면 예. 지금 그 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지금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챗 GPT는 생성 모델이어서 그렇죠. 원문이 한 번 있는데 그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학습을 해서 그렇죠. 문장을 생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그나마 원문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예. 사실 이 생성한 문장을 예. 다른 AI가 또 학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가 다시 그렇죠. 학습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자기가 또 학습. 그래서 그 정말 원문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문장은 원문에 대부분은 원문에 있는데 몇몇 문장이 바뀌었거나 패러그래프식으로 아니면 문장 단위로 심지어는 단어 단위로 막 섞여서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 하나 한 페이지를 갖다 놓고도 예, 원문하고 생성한 게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다시 학습하고 이러면은 참 이제 소스가 어딘지 사실 그렇죠. 오픈 AI에서 아마 워터마킹 같은 걸 뭐 자기네가 생성한 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 한번 보도를 본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 사실은 쉽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 워터마킹을 한다는 게 그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러네요. 예. 문장을 학습하는 거가 원문에 있는 문장을 따와서 학습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예. 참 이게 예, 의문점이 드는 게 단어 자체가 특허가 걸려 있는 경우들도 있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표권도 그렇죠. 그렇죠. 있을 특정 수가 단어. 있고 예. 그러네요. 특정 단어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걸 과연 그러면 또 그건 어떻게 처리하지?라고 하는 이슈들이 또 맞습니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서는 안 왜냐하면 되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큐레이션 하듯이 그 문서를 라이팅하는 과정 중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졌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그렇죠. 들면 이미지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저작권 문제를 떠나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맞아요. 할 수가 있겠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자면 큰 사고가 났어요. 예. 뭐 건물에 이슈가 됐든 무슨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그 브랜드 용어가 쓰였어. 맞아요. 그러면 전 세계 지구인들이 막 질문하는 과정 그렇죠. 중에 그게 어떤 트레지디라고 하는 그렇죠.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 맞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죠. 정말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데이터가 돼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그런 결국에는 컨텐츠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편향성이나 와, 이런 이게 쉽지 등의 않네요. 이슈들이 예.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규모로 공개형 서비스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백과사전류의 지식들 위주로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각각의 우리 장 교수님 마지막으로 꼭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영역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고 간단히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AI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챗 GPT처럼 이제 일반인들이 직접 경험까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일자리 위협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많이 AI를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유용한 툴이니까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좋은데 단지 너무 아직은 맹신하면은 좀 기술 자체가 안정적인 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 차원에서 안심도 해도 되고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오늘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다음 많은 불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새로운 좋은 문명의 이기가 생겨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처럼 이전과 전혀 다른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바로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촉발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GPT 이슈가 세상에 보여준 건 딱 하나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에 일을 시작할 때 검색창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었던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채팅창을 바라보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술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챗봇 인터페이스와 대화를 하고 뭔가 거기서부터 정보를 얻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받아들이는 환경이 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 앞으로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은 계속 진보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로서의 그런 채팅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것이 바꿀 미래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과연 기존의 검색 광고가 아니라 이런 책 광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장 교수님과 그리고 강영성 대표님 두 분과 챗 GPT 관련 주제를 그 개념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산업운용, 이슈, 미래에 대해서 쭉 얘기 나누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고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가로 앞으로 더 가서 좀 주목해야 됐다는 거는 우리가 토론 중에 사실 왜 미국에서는 오픈 AI 같은 기업이 나올 수가 있었냐.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고 우리 정부, 우리 기업, 우리 개개인이 오픈 AI를 만들 수도 있고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기업은 또 이런 핵심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자본시장을 연결시켜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왔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서울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님과 그리고 와이즈넛의 강용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쇼는 계속 이런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